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근의 국제정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호주에 사는 한 교포께서 후원금과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 사는 홍주표입니다. 올해 80살입니다. 장원재 박사님과 이춘근 박사님의 대담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111 모금에 참가하는 뜻에서 적은 금액이나마 가끔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건강과 행복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리고 개인 수표로 호주 달러 50달러 보내주셨습니다. 네. 홍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김정남 암살 사건 분석입니다. 그렇죠. 네, 전 CIA 요원 마이클 리 선생님께서 이충근 박사님께 이제 개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 주에도 한번 그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우리 베나TV에도 또 출연하셨던 그 분인데 지금 미국에 계시는 마이클 리, CIA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북한 문제 아주 세계 최고급 전문가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저한테 그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독재자의 아들 비운의 김정남이라는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보냈는데 이것을 제가 보고서 상당히 그 탁월한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 베나TV에서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또 다른 분이 캐나다에 계시는 그 선생님 한 분이 이름이 추경호라는 분인데 그 김정남 죽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상상을 한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가 그것도 보고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그리고 아주 탁월한 분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이제 듣는 분들 시청자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재자의 아들 비운의 김정남 이분은 오랫동안 그 북한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 글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김정남에 대해서 했던 얘기랑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누가 틀렸다 맞았다라기보다도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모든 것이 그 비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지도자의 신상이라든가 후계자의 신상 이런 거는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그 김정남이 태어났을 때 김정일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 아들을 낳았다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은밀히 비밀로 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김정남이가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그런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라는 그 사회는 하나의 암상자입니다.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그 속을 알 수 없는 이런 체제를 연구할 때는 그 애로사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번에 김정남이 암살된 직후에 그렇죠. 북한 주민들과 이제 통화를 했던 몇몇 그 탈북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김정남이 누구냐, 그런 인물이 있었느냐,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거고요. 존재도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김정남이 백두 혈통이 맞다면 북한식으로 몇천만 불의 값어치가 있는 인물인데 그렇죠. 불과 몇백 달러 공작금에 매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김정남을 살해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북한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 암상자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탈북자들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영화 배우 최은희 영화 배우가 이제 북한에 납치됐다가 또 탈출했잖아요. 네, 신상옥 최은희 신상옥 납치 최은희. 사건. 그분들이 그 이 김정일에 대해서 그 저 책을 남긴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부하는 학자들은 그런 자료를 거의 그 1차 자료 정도로 이제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그 요리사 후지모토 후지모토 겐지. 사람이 네. 쓴 그런 것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무슨 요리사가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할까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쓴 책까지도 저희들이 북한을 알 수 있는 상당히 그 괜찮은 자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욱 최은희 감독의 책은 그 내래 김정일입니다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거를 뭐 북한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1차 자료로 씁니다. 바로 제일 옆에서 이제 그 보고서 느낀 것을 쓴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그 마이클 리 선생님의 그 글을 잠깐 소개하면은 이제 7월이 아니라 2월 12일, 13일 두 사건이 한꺼번에 터지는데 12일의 사건은 북한이 북궁성 2호라는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국의 신기를 상당히 건드려놨다. 뭐 물론 중국의 신기도 건드려놨죠. 그리고 2월 13일 이거는 아마 뭐 13일 날짜를 맞춘 것은 아닐 겁니다. 날짜를 맞춘 것은 아니고 하여간 김정은이 김정남을 이제 살해하라고 명령을 했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집행된 날이 2월 13일인데 아무튼 2월 12일, 2월 13일 그 미국이 또 중국이 엄청나게 분노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제가 그 미국 뉴스를 보니까 그 재미있는 말로 표현이 됐어요. 이제 노스 코리안 스타일 해가지고 북한의 스타일인데 하여간 뭐 급하면은 거부하는 겁니다. deny. 네. 거부하고 그리고 and attack. 거부하고 거꾸로 역공을 하는 방법인데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이 그 deny and attack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인 바 없고 우린 모르는 일이다. 니들이 했다. 니들이 네. 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 우리 저 마이클 리 선생님께서는 북한이 소행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절대로 북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공작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북한의 공작이라고 믿는 거를 그 테러의 방법입니다. 네. 살인 무기를 그 사용했던 방법인데 독극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북한식 방식이다. 그 제3국이나 테러 집단이었다면 뭐 총이라든가 네, 무기를 동원했을 것이다 이게 이런 그 얘기네요. 북한이 주로 하는 일이지 이것이 다른 나라일 수가 없고 그리고 김정은이 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뭐 절대로라는 말까지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이 한반도의 그 안보 정세 또는 북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집약적으로 추적해 보겠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쓰셨는데 보겠습니다. 그 김정남이는 김정일의 첫사랑의 맏아들입니다. 성혜림이라는 배우가 지금 우리 잠깐 읽어봤지만은 아버지가 그 서울에서 여기 여기서 이제 별로 멀지 않은 개동에 사시던 사람인데 이제 1945년에 월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상적으로 그쪽에 그 호응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성혜림의 어머니는 한국 전쟁이 나던 해에 이제 북한으로 또 월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북한 가서 그러니까 월북한 가족들은 그리고 뭐 북한에서도 좀 그래도 성분이 좋은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산주의를 추정해서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 배우가 돼가지고 이제 영화를 찍는데 김정일이는 그 영화광입니다. 그 뭐 집에 몇만 개의 그 영화 비디오를 갖다 놓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공산주의 국 같은 특히 이제 북한 같은 데는 이 선전 그 체제를 선전하는데 이런 그 영화라는 수단을 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그거를 젊었을 때 하면서 그 영화 배우들을 이제 자주 만나는데 그 중에 이제 성혜림이가 아주 그 이쁜 미모가 출중한 영화 배우입니다. 근데 우리 그때 그 전번에 또 얘기했지만은 그때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김정일이 성혜림을 처음 만났을 때가 성혜림은 30살 때고 67년인데 자기는 25살 때입니다. 이제 5살이나 위인데 그리고 성혜림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그 남편 이름이
이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평이라는 사람도 그 한국에서 주로 이 프롤레타리아 네. 뭐 이런 그 문학이라고 그래갖고 일제시대 때 카프라는 그 문인 계열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 소속한 그 작가인데 이기영. 네, 이기영의 아들이죠, 이평이. 그렇죠. 네. 이경의 아들이 이평인데 이평의 동생이 김정일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이종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이종혁이네 집에도 가고 놀러 가고 그러는데 간 이유가 김정일이가 자주 간 이유가 우리 이 마이클 리 선생에 의하면은 그 형수가 이제 그 성혜림인데 형수가 네.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형수를 보고 싶어서 이제 자주 그 집에 놀러 가는데 결국 첫 만나고 2년째 될 때 그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제가 이제 결혼은 안 했지만은 데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남이가 1971년에 이제 태어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우리 그 김일성에게는 철저하게 숨기고 살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가 그 북한의 후계자가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보기에 네. 좀 이제 그 나쁜 짓을 한 거가 되니까 그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숨기고 살았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얘기하기는 그 할아버지도 좋아했다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이 막 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아들 낳았다고 소리 질렀다라는 그런 얘기했는데 이게 참 그 북한이란 나라에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를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여기 여러 책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벤츠를 타고 아들 낳았다고 소리 질렀다는 장면이 한 장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 성혜림의 그 누이라고 그러나요? 그 여자 언니를 성혜랑. 네, 언니. 네. 언니라고 그러지. 예. 성혜랑한테 가서 김정일이가 그 앞에서 차를 팡팡거리면서 그 신호로 애를 낳았다고 그렇게 알린 그 기록은 있어요. 그 평양 시가지를 막 네. 다니면서 한 건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어디 책에서 그런 걸 보긴 봤었습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손자를 보여줄 수 없는 보여줄 거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혜림이 내가 난 아들인데 왜 후계자가 못 되느냐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성혜림이 그 사이도 나빠지고 그 뭐 모스크바로 가고 빨리 병 걸리고 뭐 죽고 그러는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성혜림이가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아버지가 그 김정일을 강제로 결혼을 시키죠. 김영숙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김영숙에서는 그 김설성이라고 딸이 하나 낳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그 성혜림하고 김정일 사이도 나빠지고 그래서 성혜림은 자기가 난 아들 뭐 그게 우리나라 그 왕조 영화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아들이 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고용희라는 또 그 무용수를 김정일이가 이제 또 마음에 들어서 이제 데리고 사는데 김정은의 생모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생모죠. 그래서 고용희는 이 사람은 더욱 더 권력적이라서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김정남하고 자기 아들하고의 그 관계를 이제 설정하는데 그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뭐 김정일의 아들은 마찬가지지만은 한 사람은 성혜림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보다 13살 많지만은 그런데 그 뭐 보니까 여기 우리 마이클 리 선생님 분석으로는 고용희가 김정은의 엄마가 그 북한의 권력 신세 예를 들어서 뭐 김용순이라든가 그 인민무력부장 김용춘이라든가 인민무력부 총참모장 김용춘 그리고 뭐 조직지도부 제1부 부장 이재강 국제담당비서 김용순 이런 사람들한테 막 돈을 선물 공세를 해서 자기 아들 김정은을 북한의 후계자로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고용희가 있는 동안에는 그때 김정남 나름대로 큰 아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 갈등이 무지하게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고용희도 2002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52년인가 53년생인데 2002년에 죽으니까 뭐 불과 50대 초반에 죽고 그러고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 엄마들은 없고
엄마들은 없고 김정남이가 이제 자기가 그 후계자가 되기 위한 그 투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네, 김정남 뒤에는 김용순, 김용춘, 이재강 등이 있고 그렇죠. 김정남 뒤에는 이제 이율설, 장성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장성택이 특히 이제 네. 그 뒤를 봐줬죠. 그런데 그 보니까 김정남이가 2004년에 57에 있을 때 죽은 고용이 잔당 세력의 소행으로 믿어지는 김정남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친구가 2004년 이건 저는 뭐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중국에서 죽을 뻔했고 그리고 2017년에는 말레이에서 죽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여러 번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요 2004년 미수 사건은 김정은이가 완전히 이제 덮어버린 모양의 사건으로 되지 않게. 그리고 이제 김정남이 2001년에 우리 마이클 리 선생 분석에 보면은 위조 요건으로 일본에 갔다가 적발되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디즈니랜드를 도쿄 디즈니랜드를 거기를 가려고 네. 도미니카 맞아요. 국적의 뭐 이상한 여권 나라 네. 맞아요. 그 나라 여권으로 갔다가 그게 이제 일본 그러니까 공항에서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창피당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탈락되었다. 후계자로 탈락되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저는 이제 2009년에 탈락된 건 뭐 그건 거의 공식적으로 분명하고 근데 이미 2001년 이후에 아웃이 됐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조금 그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리 선생님은 2006년 12월 24일 고용의 소생 김정은이 김일성 대학교를 졸업하고 김정일 후계자로 결정되었다. 2006년 정도에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공식으로 발표한 것은 2009년 1월 8일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후계 결정이 공식적으로 공포되었다. 요거는 뭐 이거 우리들 다 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김정남이는 중국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중국으로 뭐 도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망명 비슷하게. 그리고 그 가서 그 돈 같은 거는 장성택이 이제 주어준 돈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가 있을 때 김정은이가 암살을 또 한번 하려 했고 그래서 그 뭐 살려달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뭐 이거 우리가 그 모든 정보가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2011년 12월 17일 북한이 이제 발표한 날이 12월 17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죽었다고 발표한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그냥 그 김정은이가 비교적 스무스하게 권력을 일양받은 거로 쳤는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그 분석을 하고 계세요. 고모부 장성택이 김일성 일가를 위한 수령 경제를 내각 중심의 민생 경제로 전환하려는 경제 계획을 시도하게 된다. 일종의 쿠데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그 왕조 경제가 아니라 절대 권력을 허무는 네. 민생 경제로 개혁을 시도했다. 이거는 요것이 사실이라면은 뭐 이거 완전히 김정은이가 이 사람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또 이제 뭐 이설이니까 그 김정일이 아주 총애하던 그 리용호라는 그 차수가 있습니다. 네. 별 다섯이죠, 그러니까 리용호 차수가 이제 김정은이를 이렇게 이 뒤를 받쳐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2012년 여름에 김정은이 그 리용호 차수조차도 두려워서 그 리용호 차수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하고 그 가을에 김정은이가 이제 쿠데타 바로 리용호 차수를 따르던 군인들이 쿠데타 음모를 하는 그런 사건이 나는데 여기는 장성택이 이건 뭐 거의 쿠데타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나 그의 39실 비자금 관리 기득권을 시기하고 그의 체제 변조 계획에 반대하는 수령 절대주의 세력의 반격을 받고 2013년 12월 12일에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우리 마이클 리 선생님 분석은 이 민생 경제로 전환하려는 네. 장성택이라는 분이 뭐 분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장성택 씨가 인물이 인물이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좀 낭만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호방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뭐 노래도 좋아하고 인물도 아주 깔끔하게 생겼죠. 네.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이거 제가 이제 지도 교수님, 그 이기택 교수님한테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한국 와서 보고 어느 날 그 비행기를 타고 밤에 그 제주도인가를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비행기에서 그 내려다 보면은 그 밑에 이제 고속도로 같은 거 보입니다. 날씨 맑은 날 고속도로 보이는데 줄이 빨갛게 보이는 걸 보고 저게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우리 옆에 있는 그 한국 공무원이 한국 측 그 저게 그 지금 추석이라서 고향 가는 사람들인데 그 기차표 못 구한 재수 없는 사람들이 저기 이렇게 다 서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기차표를 못 구해서 자기 차를 타고 네. 간다는 게 북한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지. 기차표를 못 구해서 자기 차를 가도록 저 고생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맞거든. 이렇게 보면 하얗게 보이고 네. 반대쪽에서 보면 빨갛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네, 뭐 그죠? 후미등, 전조등, 네, 거기서 색깔이 그 다르니까요. 많이 쇼크를 먹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가서 남조선 잘 산다고 얘기하고 김정일한테 북한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평화북도에 쫓겨났다가 그래도 죽이진 않았죠. 나중에 이제 다시 복권을 시키는데 그 김정은한테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는데 이거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아시죠?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다. 네, 고사총, 고사포로, 네, 그거 요번에도 몇 명 또 죽었습니다. 최근에도. 김정은 죽은 다음에 김정남 죽은 다음에도 고사총으로 처형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한 뭐 90발을 쏴서 죽였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숨은 이유가 있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마이클 리 선생이 썼지만은 그 중국하고 장성택이 친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성택이 친하고 그리고 2012년 8월 달에 장성택 일행이 한 50명이 중국을 왔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연히 북경을 갔다가 그 퍼레이드를 봤습니다. 엄청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거의 뭐 국가 원수급 네. 의전을 그렇죠. 베풀었죠. 그때 후진타오가 중국의 그 수상인데 그 장성택 일행이 왔을 때 그거를 완벽하게 거의 뭐 김정일이 온 것처럼 뭐 그러니까 김정은이 온 것처럼 해준 거죠. 네. 국가 원수급으로 이제 대우를 해줬는데 그때 그 10억 불을 북한에게 이제 꿔주는 거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후진타오가 야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고 그러는데 중국이 돈을 10억 불 꿔준다는 거가 좀 그렇지 않느냐 핵 만드는 나라한테 그랬더니 장성택이 걱정하지 말라 핵 안 만들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핵을 안 만들겠다. 그게 사실을 그러니까 뭐 놀라운 얘기죠. 그때 장성택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장성택 개인의 의사이지 북한 체제와 당의 전략은 아니었다. 그 말 끝에 이제 장성택이 한 말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는 새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후진타오가 장성택에게 묻기를 만약의 경우에 김정은에 대한 대안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장성택은 서슴지 않고 예 있습니다. 김정은입니다. 김정남입니다. 김정남입니다. 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성택 씨는 김정은이는 이건 안 되고 그리고 김정남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김정남이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뭐 일본 그 기자한테 보낸 이메일이 책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능히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상당히 그 뭐라고 그럴까 북한의 그 전통적인 그 세습 군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의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거의 장성택과 후진타오의 그 대담에서 대안이 김정남이다라는 얘기. 그런데 이 얘기가 그 중국의 그 저융캉이라고 있었습니다. 응? 한자로는 주영강이라고. 주영강이라는 사람이. 저융캉. 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 CIA 국장쯤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거를 북한한테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용캉이 그것을 알려줬다는 의미에서 지금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겁니다. 현재 형을 살고 있죠. 지금 감옥 가 있죠. 네. 이 저용캉은 북한에 가면은
김정은이가 쩔쩔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그냥 뭐 일단 그 뭐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긴 하지만은 뭐 그냥 장관급인데 북한 가서 뭐 김정은이 앞에서 뭐 아주 그 이 사진 같이 찍은 거 보면은 뭐 완전 속국이죠. 그런 사람인데 정황이 지금 공식적으로 잡혀 들어간 거는 뭐 국가 비밀이라기보다도 부정부패 뭐 이런 걸 거예요. 근데 하여간 무기징역형을 지금 받고 있다. 우리 이 마이클 리 선생은 이는 홍콩의 뉴스 미디어가 폭로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뭐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러니까 조용광이가 북한에다가 얘기를 해준 거죠. 장성택이 와서 김정은이 대안이 김정남이다. 김정남이가 네.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김정남은 그걸 김정은이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장성택은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어기되고 그해 12월에 장거리 유도탄 발사 실험을 했고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요거 2013년 2월 12일이 3차 핵실험하는 거가 아주 북한 두고 날짜를 절묘하게 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 퇴임하기 보름 전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기 보름 전입니다. 네. 그 두 사람 모두한테 한 방 먹인 거죠. 한 사람한테 아니라 두 사람 모두한테. 그리고 김정은은 이복형 김정남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 계획을 하부기관에 지시하고 수시로 김정남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김정남 자신은 정권에 야욕이 없고 국내에 배후 조직도 없고 자금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인간이다. 그러나 장성택 처형 이후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옛날 같지 않았고 북한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이 김정남 카드를 만지작거린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가 요 얘기 비슷하게 했죠 저번에. 그리고 장성택이 이때 중국을 갔다 와서는 김정은과 뭐 독대를 한다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죽일 구실만 찾았겠죠. 그건 자기 고모부를 뭐 이렇게 처참하게 학살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마이클 리 선생이 그 애비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한 독재자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국내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창조적인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거나 국제사회의 흐름에 합류하기 위한 개혁 가방이나 어느 하나 긍정적인 통치 스타일을 보이지 않고 김정일, 김일성 때부터 내려오는 수령 절대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 공포정치로 북한을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김정은이 그 나이가 젊고 우리가 그 스위스에 유학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 개혁을 기대한 사람도 사실은 뭐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아무도 이제 그를 추종하던 간부들도 차례차례로 이탈하고 지금 뭐 그래서 우리 그 마이클 리 선생님이 북한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판단은 말장난이 아니라 현실이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뭐 우리 동료 학자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미국에서 그 학자들끼리 2016년 12월 31일까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가지고 네. 돈 내기 한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북한이 우리가 여기 그 뭐 오래전에 했어요. 그 미국의 토마스 리기라는 그 군사 전문 기자가 있는데 그 학자도 되고 그 사람이 12월 31일까지 김정은이가 망할 거다. 망해도 자기는 하나도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버티고 있는 기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말장난이 아니라 현실이다. 김정은이가 망할 수 있다는 거는 북한이 벌써 무너져야 했지만 주변 국가들이 우유부단하고 불확실한 대북 정책이 이 지독한 반문명 반인륜 집단의 명목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 책임을 특히 중국, 한국, 미국이 져야 한다. 이렇게 한국도 당사국으로 명기를 하셨군요. 당사국으로 들어간 것이죠. 네. 아주 좀 책임 당사국입니다. 여기 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북한이 우리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중국이 김정남 카드마저 없어졌을 때 중국 정부가 당황하고 있다라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북한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은 그리고 김정남 정도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은 중국은 완전히 북한하고 그냥 뭐 북한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자기 그 옛날 말로 이술이 한데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순망치한론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중국이 그 중국 학자들이 이게 골치 아프다 큰일 났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는데 여기 그 불안감을 우리 그 아주 마이클 리 선생님 잘 썼어요.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중국의 언론이나 지도부가 말도 격하겠습니다. 네. 이 새끼들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이클 리 선생님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 지도부의 견해, 입장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그냥 놔두지 않겠다 해갖고 그래서 이제 뭐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다 있다라고 할 정도의 일이 벌어날 가능성이 있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오히려 한국이나 미국보다 앞서서 북한을 정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 우리 마이클 리 선생님은 그게 지론이었죠. 언젠가 중국이 미국, 한국보다도 더 앞서서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정리할 그렇죠. 이럴 때가 올 수 있다. 아마 그런 일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근데 그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국이 북한에 이제 어떤 조건이 들어서 쓰는가를 이제 원하는데 그 기본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한테 지독하게 적대적이면 안 돼요.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적에 날 수도 아직까지 북한이 중국이 그것 때문에 이제 범민한 것이죠. 저게 정말 형편없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정부가 생겼는데 북한에 그것이 중국의 안보라든가 중국의 이익에 험악하게 위해가 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그거는 이제 여기서 중국이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겁니다. 마이클 리 선생님은 중국의 인내력도 지금 바닥이 났다. 뭐 거의, 이런 분석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중국을 싸잡아서 새롭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비유를 거스를 수 없는 입장에 와 있다. 아마 때가 온 것 같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자, 뭐 우리 아주 이 전문가 노 전문가께서 한번 이렇게 어떤 이렇게 보이는 어떤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클 리 선생님의 예측은 적중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요즘 은밀히 미국의 최첨단 전략 무기들이 한국으로 배치되고 있는 와중에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미국의 대북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되는 바가 크다. 이것도 미국이 북한이라는 그 정권을 그렇지 않아도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정권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벌점 하나 추가입니다. 네. 벌점 하나 추가고 미국이 벌을 줘야 되는 그리고 그걸 행동하기 위한 벌점 하나 추가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금년 이제 3월에 그 원래 매년 하는 거지만은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데 이번에도 규모가 이제 엄청 큰 거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준비도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주 상당히 좋은 무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배치되고 있는 와중에 키 리졸브 훈련을 키 리졸브 훈련 이제 매년 거죠?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마이클 리 선생님 분석이 지금 결국은 뭐 최근에 우리 또 우리나라 이제 학자들이 신문에 이 논설 같은 거 쓰는 걸 보면은 결국 김정은의 행동은 자기의 수명을 재촉하는 그런 행동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통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남 개인에게는 한없이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죠. 한반도 전체를 보면 이거는 위장된 축복일 가능성이 크다. 네, 김정은 정권의 몰락이 그야말로 그렇죠.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2015년에 입안된 작전계획 5015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저희가 몇 번 다뤘습니다만 작전계획 5015는 그러니까 이거는 선제 공격하는 겁니다. 선제 공격. 그러니까 그 전에 작전계획 5027, 5029는 그렇죠. 북한이 먼저 침공을 하면 5027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북한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컨벤셔널 디터런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쟁 억제는 핵무기로 하는 겁니다. 너가 먼저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핵으로 보복해서 다 죽어. 그러니까 아예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그랬는데 한반도에서 5027이라는 그 미국 작전 계획은
북한이 어떤 종류의 공격을 하더라도 한국은 또는 미국은 그것을 전면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겠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저쪽 강릉 어느 쪽으로 탱크 100대를 밀고 왔다. 그래갖고 그냥 급속에 와서 강릉만 점령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화하자, 휴전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거 없다. 우리는 그거 내더라도 전면 공격으로 치고 그래서 평양, 원산으로 한국군 미군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쟁을 하겠다라는 네. 뜻이라기보다도 니네가 조그맣게 까불어도 이것을 전면 전쟁으로 대응하고 받아친다. 즉 건드리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디터런스라고 그러고 5029는 북한이 붕괴됐을 때 가가지고 북한을 이제 우리가 평정하는 정리하는 네, 치안 유지. 치안 유지 네. 뭐 이런 거가 되는데 5015는 먼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 작전입니다. 먼저 공격할 수 있다.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다르죠. 거네요. 그래서 작년에 5015 개념이 작년에 처음 좀 공개적으로 소개를 되고 그리고 미국이 심지어는 북한 내에 미국이 공격할 표적이 700개가 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700개는 물론 김정은이라는 표적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 표적까지 밝힐 정도로 이런 그 공격 계획인데 그걸 하려면은 그 뭐 전략 자산들이 전략 무기가 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선제 공격한다는 말이 드문드문 나오는데 뭐 한다 안 한다 그 마음을 우리가 100%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은 일단 할 수 있는 능력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오바마보다는 트럼프가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김정은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이런 그 몇 가지 우리가 그 추론해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뭐 김정은 하기 나름이죠. 뭐 잘못하면은 뭐 자기도 북한이 끝나고 그 뭐 그것이 이제 좋게 우리 한반도 통일이 된다면 모르는데 뭐 최악의 경우에 뭐 한반도에 그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부연해 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뉴스가 외국 사람 뭐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나오는데 2월 27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이죠 아주 네. 5명의 북한의 관리 아주 최고위급인데 누구라고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혹시 김원홍 아닌가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김정은이한테 보고를 했는데 잘못 보고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false report. 네. 보고를 잘못했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무지하게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그 anti-aircraft gun 그러니까 고사총으로 네. 총살시켰다라는 그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김원홍이면은 국가보위성 책임자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false report 뭐 허위 보고. 허위 보고, 네. 그러니까 잘못된 보고죠. 이게 뭔지는 아직 그 확실하지 않다라고 나왔습니다. 하나 제가 들은 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면 고정 간첩 100만 명이 다 들고 일어나서 체제가 자연적으로 이제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네. 그저 옛날에 박헌영이 박헌영 같은 보고는 서울만 점령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결된다. 네, 알아서 다 해결된다 그랬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어디까지나 제가 들은 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소문이라기보다도 김정남이가 죽은 것이 미국의 행동에 그 영향을 분명히 미친 건 뭐냐면은 3월 초에 그 뉴욕에서 네. 그 미국이 이제 가끔가다 그런 걸 하죠. 뉴욕에서 그 북한의 외교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으로 정부 대 정부의 만남은 아니에요. 반관 반민 그래서 그 회담. 뭐 트랙 1.5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트랙 2는 민간인들끼리 만나는 거고 트랙 1은 이제 관리끼리 만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 도널드 자고리아 같은 사람이 그 아시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카터 때 뭐 이렇게 카터 때인가? 이건 뭐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그리고 로버트 갈루치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북한의 그 외교관들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그 견해를 주고 받는 것이죠. 그거를 이번에 그냥 아예 다 안 하는 거로 보류해 버렸습니다.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김정남이 암살됐다는 사건은 북한한테는 이런 것도 직접적인 손해를 이제 미치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중국을 무지하게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는
미국의 장단에 맞춰서 춤추는 놈들이라고. 네. 이 정도로 이제 그 영어 뉴스로는 China dancing with dancing to US tune. 그러니까 미국의 음주에 맞춰서 중국이 춤추고 있다라고 이제 북한이 북한 그러니까 북한 관영 언론이 이렇게 한 얘기죠.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무연탄,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는데 예. 일설에 의하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 약 3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북한 그 GDP의 2.5%가 12억 불입니다. 12억 달러. 날아가는 것과 똑같다. 석탄 수입을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조금 좀 아직까지 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 김정은이 저러다 무너지는데 여기에 이제 그 재밌는 그 또 이메일을 제가 하나 또 받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추경호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저한테 온 편지예요. 김정남 죽음 이후 북한 정권의 앞날은 물음표를 시청하고 떠오른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144회 때 그걸 했는데 네. 가설이 세 개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1. 김정남 독살에 대한 가설 넘버 1. 미국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독살. 미국이 했을 수 있다. 미국이 했을 수도 있다. 네. 이건 아주 충분히 상황 가능한 것이죠. 한반도를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떼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개입할 수 있는 모든 그 방편을 다 잘라놓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한 거 아닌가? 이거는 저는 능히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미국이 생각보다 복잡한 일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이가 중국으로부터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마이클 리 선생이 한 거랑 거의 같은 내용이죠. 네.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제거했고 어떤 그런 말도 있어요. 장성택이 김정남한테 준 돈이 있는데 그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내놔서 죽였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좀 그렇고 이제 크게 봤을 때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한 거다. 네. 그렇다면 추경호 선생의 세 번째 가설은 뭡니까? 예, 세 번째 가설은 네. 두 번째 가설하고 이렇게 아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한 거 일단 김정은이 했다. 근데 중국의 영향력이 아니라 북한에서 김정은이를 쫓아내고 다른 인물을 추구하려는 세력. 네. 그 다른 인물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전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그 북한 사회가 공산주의 이런 것보다도 주체사회 이것보다도 바로 유교 사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아들이다 그러면은 일단 그렇죠. 백두혈통이다. 더 이게 쉽잖아요, 있다.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의 그러니까 장성택이 살아있다면은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장성택이 김정은 안 되고 김정남을 데리고 와야 돼 하는 바로 그걸 제거한 것이라 했는데 네. 지금 우리 추경호 선생님 가설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가설입니다. 의미 있는 가설이고 전부 우리가 지금 어느 것이 맞다라고 결정적으로 알 수는 없죠. 데이터가 없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개가 다 아주 네. 좋은 가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이클 리 선생님은 공사석에서 또 이런저런 강연장에서 북한 김가 왕조의 붕괴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전에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2018년 2월 이전에 김가 왕조의 붕괴를 여러 차례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네. 북한 같은 참 이게 인간 사회에 이런 정권이 지금 21세기에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시대착오적이네요. 그럼?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 얘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마침 조선일보에 시론을 제가 정기적으로 쓰는데 네. 그 제목을 이제 제가 그냥 찾습니다. 전 큰 맥락이 미국과 동아시아라는 주제라서 이제 한 서너 번 썼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천황이 우리는 일본 왕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얘기하죠. 근데
한문으로 쟤네들 천왕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천왕이라고 발음하겠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베트남. 그 자기네들이 옛날에 식민지로 점령했던 나라입니다. 1940. 프랑스 식민지인데 지가 가서 뺏은 거지. 그렇죠. 뺏어가지고 뭐 프랑스인 못지않게 또 거기서 또 못되게 굴었죠. 그런데 그거를 사죄할 겸 해가지고 이제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고 1945년 이후에도 그 일본군이 한 700명은 남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결혼해서 산 사람도 있고, 그 베트남 여자가 92세 된 여자가 있더라고, 일본하고 결혼한. 뭐 그런 사람들 다 만나고 이렇게 그 약속, 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나의 그 친선 외교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친선 외교일 뿐만 아니라 지금 베트남의 역할이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아무래도 이 라이벌이 되는데, 그 라이벌에서 일본 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스스로도 중국의 그 두려움을 느끼고, 네. 그래서 그 아베가 얼마 전에 갔을 때 뭐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포트롤 베슬스, 그 군함, 그러니까 경비정이죠, 경비정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제 바다에서 아무래도 중국하고 그 베트남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남진해에서 그 경비정을 주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일본군하고 미군하고 미국 해병대하고 상륙작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매년 해오던 훈련이기는 합니다만. 물론 이제 매년 하지만은 이번 훈련은 그 가설이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의 영토, 일본의 섬이 누구한테 뺏겼다. 누구는 중국이란 말을 안 한 거예요. 누구한테 뺏겼는데 뺏긴 섬을 다시 뺏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섬을 누가 뺏어갔어요. 멀리 있는. 근데 그거를 미국하고 일본이 같이 가서 다시 뺏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좀 의미가 심장하죠. 일본은 해병대가 없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해병대 없죠. 해병대는 그 성질상 공격군인데. 네. 일본 헌법은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그렇죠. 금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그 일본 육군, 공군, 해군이 없습니다. 그냥 자위대지. 항공자위대, 뭐 해상자위대, 육상자위대. 그런데 지금 해병훈련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해병훈련 제일 크게 한 것은 작년에 그 중국이, 벌써 재작년이군요. 중국이 그 전승절 9월 3일 날. 네, 2015년. 그 2015년입니까 벌써? 네. 2015년 9월 3일 날 전승절 해가지고 중국군이 거기 시가 행진한 군대가 12,000명이었습니다. 뭐 우리 대통령 거기 가서 이제 손은 들었는데, 바로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한 10시간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죠? 같은 시간에 일본군, 중국군 1만 1,000명, 그러니까 중국군 다 지나간 것보다 1,000명 적은 숫자가 상륙전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국가들이 서로 뭐 장이요 멍이요 하는 겁니다. 장군하면 우리 멍군하고, 그 행동을 미국이 일본과 함께 이제 벌인 것이죠. 이번에 그 상륙작전 이름이 아이언 피스트 2017. 아이언 피스트 뭡니까? 철권. 네. 철로 만든 주먹. 철로 네. 된 주먹 2017 훈련이죠. 그리고 일본이, 이게 두테르테가 필리핀 대통령이 반미죠, 반미인데, 그러니까 미국하고 뭐 훈련도 같이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아베가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그 필리핀 방문했을 때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사실 조금 경악했습니다. 필리핀 군이 완전히 예복을 다 갖춰가지고 쭉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투복이 아니라 그 멋있는 옷도 있잖아요. 그 울긋불긋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육해공군이 다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베가 거길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아베가 87억 달러를 원조로 제공해주고, 그리고 스피드보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스피드보트는 이제 여러모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강에서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 반군 때문에 이제 그 필리핀 좀 고생을 하는데. 네, 민다나오 반군. 그것도 되고, 또 바깥에 나와서 바다에서는 그 다른 나라 배들 왔을 때 거기 스카보로라는 그 섬도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아주 가까운데 중국에서 멀죠. 중국이 그걸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리핀 어부들 와서 낚시도 못하게 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배죠. 스피드 보트라는 게. 현장까지 최단거리, 그러니까 최단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예, 배입니다. 그 속도죠, 속도. 네. 속도 내는 그런 것도 주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요번에 또 아베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이제 취임할 때까지 한 뭐 11월 8일서부터 1월 20일까지 한 20일쯤 되지 않습니까? 한 달 10며칠이군요. 그 사이에 만난 처음이자 유일한 외국 원수입니다. 그리고 취임한 다음에 2월 10일 날 찾아가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때는 두 번째로 만난 외국 원수입니다. 첫 번째가 테레사 메이. 네. 이거 그 미국이 하는 일들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다 계획 세워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국 수상, 두 번째는 일본 수상. 이거 뭡니까? 미국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자기 날개에 하나는 영국이고 하나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영국의 노릇을 하는 걸 일본으로 미국이 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달려가서 나는 신문에는 마치 조공바치듯 달려가서라고 썼습니다. 4,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 투자 내용이 미국은 그 고속철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고속철도를 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가 그 뭐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그 동쪽에 네. 거기 완전히 뭐 거기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보다 더 막힙니다. 뭐 꽉꽉 서 있어요. 거기 고속전철 놓겠다는 그 프로그램하고 미국식 기준으로는 이제 단거리 노선, 그렇죠. 대도시와 대도시를 그렇죠. 연결하는 단거리 LA에서 노선. 뉴욕 가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도 고속전철 이제 놓겠다고 그러고 텍사스가 또 놓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일본 고속전철이 가서 해주겠다라고 이제 지금 그 딜을 하는 겁니다. 돈 4,500억 불 투자하고 거기서 이제 뭐 그 미래 그 AI라든가 또는 뭐 하여간 첨단 과학기술 이런 거 같이 하자고 그러고 하여간 70만 직업을 70만 개를 그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제 호언을 하고 온 것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일본이 그러면 왜 그걸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국가가 되려고. 보통 국가는 뭐냐? 우리 뭐 항상 얘기하는 거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필요할 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렇죠. 전쟁 못하는 건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전쟁론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한다 그랬는데 2차 대전에는 전쟁이 오늘날에 일본을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전쟁을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뭐 미국이 강요를 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미국한테 잘 보임으로써 그리고 또 국제 구조가 바뀐 것이죠. 미국이 그것을 허락해야 할 상황이 된 거고 그 중국이 커졌고 그거를 일본은 마치 뭐 물고기가 물만 난 듯이 뭐 그냥 이리저리 뛰면서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뭐냐라는 그걸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죠. 일본이 중국하고도 맞짱 뜰 수 있는 막강한 나라가 되었다. 군사력으로. 그때 그것은 뭘까?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외교 정책이 지난 몇 년 동안 조금 좀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뭐 우리 그 신문에 아주 유명한 논설위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미국한테는 사무적, 중국한테는 굴종적, 일본한테는 적대적으로 네. 외교를 했는데 그거는 뭐 잘못한 것이죠. 다 부정적인 느낌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동맹국한테는 사무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사실은 잠재적인 위협 국가한테는 굴종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일본한테는 적대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뭐 지금 꼬인 것이죠. 지금 저는 꼬여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좀 마땅치 않더라도 그것을 꾹 참고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외교, 이성적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와 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외교 정책은 안 됩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개입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100년 전 한반도하고 지금 한반도랑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만약 그 동맹 관계가 한미 동맹 관계가 좀 뭐 문제가 생기면은 100년 전보다 더 못하죠 지금이.
상황 자체가 훨씬 더 그렇죠, 열악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일본과 겨루거나 중국과 겨루거나 미국과 겨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꿈인데 국제 정치는 미국조차도 자기 힘만 가지고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동맹을 활용하고 누가 이제 우리 협력 관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자꾸 좀 이렇게 모르지. 뭐 다른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없을 때에도 그 외교 정책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냉혹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미국의 학자로부터 들은 얘기 전하겠습니다. 한국의 외교 정책을 보면 어떤 경우든지 미국은 지금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나오든 미국은 그냥 네. 한국을 잘 도와줄 거다. 네. 그거는 아니라고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 최근에 여러 가지 한미 관계를 쓴 글들을 보면은 뭐 저도 같이 생각하지만은 미국은 지금 미국의 전체 분위기는 고립주의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동맹이 중요하다 뭐 하다 그러는데 전체 분위기는 고립으로 가더라도 미국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는 고립주의죠. 그러니까 세계화를 좀 비난하고 세계화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고립으로 나타나는 건데 안보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멀리 나가서 고생을 하느냐. 그건 벌써 이미 우리 미어셰모 교수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분도 미국이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지켜주는 건 이제 그만하고 균형은 뭐 나와서도 다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논문을 벌써 이미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분위기는 적극적인 개입, 동맹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도 이제 너네들 역할을 해. 뭐 유럽 동맹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유럽한테 돈을 좀 더 내시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국이 그런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죠. 미국은 뭐 셰일가스가 나온 이후로는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지금 석유 수입 안 합니다. 거의. 네. 거의 안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안 해도 되는 거가 지금 미국이 자급자족을 아직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캐나다 석유도 있고 멕시코 거도 있고 그래서 중동 거까지 사오진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이제 뭐 2020년이 되면은 자급도 가능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춘근의 국제정치 이번 회에서는 김정남 암살 사건의 분석, 전 CIA 요원 마이클 리 선생님의 이메일 저희가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고요. 트럼프 시대 일본의 부상, 일본 수뇌부의 베트남 방문, 그리고 미국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의 캘리포니아 합동 상륙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